전화 바꿨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다 주시고. 거는 건 언제나 제 쪽에서였잖아요. 말도 저만 하고 형님은 듣기만 하셨죠. 여보케야 혼자서 마냥 짓거리다가 문득 형님은 시방 수화기를 살짝 문갑 위에 올려놓고 딴 일 보고 계실 거다 싶은 생각이 든 적이 다 있겠어요. 그러면 저도 입 다물고 수화기를 귀에다 바싹 대고 기다렸죠. 숨도 크게 안 쉬시는 고상한 우리 형님이시니 무슨 소리가 들릴 리 없죠. 형님은 나빠요. 어쩜 그렇게 인기척이라고는 없이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연결된 전화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마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절벽 같아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누가 떠다 밀기라도 할 것 같은 절벽 말이에요. 그래요. 형님은 제 수다가 정 듣기 싫으면은 이제 그만해두게 말로 하시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마음이 꼬이면 별 생각을 다 하나 봐요. 그렇지만 절벽 같은 정막 끝에 들려오는 소리도 뭐 그렇게 정 붙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듣고 있네. 계속하게나. 사극에 나오는 데뷔마마처럼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형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석이 처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은 맏며느리를 직장에 그냥 다니게 한 것만 큰 선심 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형님 같은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알아요. 형님 생각으로야 모시게 한 적도 잔소리 한 적도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절벽 같은 침묵과 잔뜩 꾸민 목소리는 안 힘든 줄 아슈. 뭐 형님 화나셨어요? 네. 참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거셨을 텐데 제 소리만 했네요. 그저께가 증조모님 제사였다고요? 아휴, 이를 어쩌나. 그만 깜빡했어요. 형님도 잊어버리셨다고요? 우리 둘 다 잊어버렸으니 제사를 못 지냈겠네요. 못 지낸 건가 안 지낸 건가. 창석이 처가 기억해냈을 일 만무하고 형님이 그런 일에서 며느리를 제쳐나 버릇하기가 잘못이에요. 너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못 박아준 책임도 질까 말까 한 게 요즘 아이들인데 처음부터 신경 쓸 거 없다는 식으로 길들여 놓고 뭘 그러세요. 형님도 아시죠? 창석이 처가 제 방 달력에는 친정집 대소사를 조카들 생일까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모양으로 쳐놓은 동그라미는 아닐 테니 일일이 챙겼을 거 아니에요. 형님, 미안해요.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했을까. 조카 며느리 흉을 다 보고. 형님도 흉 보고 싶을 땐 좀 보세요. 남만 무안하게 만들지 말고. 그나저나 형님, 잘 됐지 뭐예요. 이참에 아주 이대봉사로 줄이세요. 우리한테는 증조지만 이젠 창석이가 제주인데 그 애를 치면 고조 아니에요. 요새 누가 4대 봉사씩이나 해요. 가정의례 준칙에도 2대까지만 하라고 돼 있답디다. 기억나는 조상까지만 지내자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긴 형님은 증조 할머니 뒤까지 받아내셨으니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단 석 달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증손부한테 아랫도리까지 내보이시다가 돌아가셔선 또 해마다 그 손으로 지극정성 차린 제사 받아 잡숫고 그만하면 호강하셨죠. 안 그래요? 그나저나 형님, 헐령이 정말 있을라나?
계시다면은 조금은 섭섭하셨겠지만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4대 봉사까지 받아 잡수는 홀령이 요즘 세상에 어디 그리 흔할라고요. 홀령도 호강이 지나치면 딴 홀령들한테 미움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굶고 가셔서 안 되었단 생각일랑 마세요. 홀령이 먹은 자리 난 건 여적지 못 봤으니까. 자리도 안 나게 먹을 거면 아무 데서 못 얻어먹겠어요? 형님네 동네엔 서울에서도 이름난 먹자골목까지 있겠다. 형님네 아파트까지 찾아오시는 동안 시장기만 면하셨으려고요. 속세 음식에 질려서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고 가셨을 텐데요, 뭐. 알아요, 저도. 운감이란 제사 음식에 한한다는 것쯤. 돌아가신 조상이 운감을 못해 큰일 났던 생각보다는 저를 나무라고 싶으셔서 전화 거셨으리라는 것도요. 그래요. 해마다 형님한테 제삿날을 일깨워드린 건 저였죠. 그치만 제가 안 알려드리면 잊어버릴 형님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저는 다만 제삿날을 사흘이나 이틀쯤 앞두고 나박김치 담그러 갈 날을 의논 드린다는 게 자연히 제삿날을 아는 척하는 구실을 했을 뿐인데 저를 그렇게 믿고 계셨다니. 형님, 이제부터 저 믿지 마세요. 뭐 외우는 것 질색이에요. 특히 숫자는 안 돼요. 요전에 밖에서 집에다 전화 걸 일이 있었는데 전화카드를 집어넣고 나서 숫자판을 누르려는데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지 뭐예요. 황당하더군요. 어둑어둑할 무렵이었어요. 차들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질주하고 길 건너 상가엔 네온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소화기를 들고 망연히 서 있었죠. 뒤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빨리 걸라고 재촉을 하더군요. 성질이 급하거나 버릇없는 젊은이 같지는 않았어요. 참을 만큼 참다가 나온 소리였을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정지돼 있었다고 해서 남들까지 그러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저는 청년을 돌아다 보면서 말했죠. 우리 집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청년이 비실비실 뒷걸음질을 치더니 몸을 돌려 주랭랑을 치더군요. 머리로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온몸이 꺼풀만 남은 것처럼 무력해지던데 그런 늙은이를 청년이 못하러 두려워했을까요? 형님,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기억이 지워졌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요상하게 춤추는 불빛들이나 다들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다 싶었어요. 건물이고 차들이고 형체는 지워지고 거기서 내뿜는 불빛만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마치 물체들의 혼령이 너울너울 자유롭게 교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도 슬펐어요. 세상을 하직하면서 한평생의 헛되고 헛됨을 돌아다보는 기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편안한데도 이상하게 위로받고 싶었어요. 형님, 그날 제가 스스로를 위로할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느닷없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어떤 성우 생각을 해냈어요. 형님도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성우였어요. 성우 경력이 20년이 넘는다니 우리보다 젊어 봤댔자 10년 안짝일 텐데 가꾸고 살아서 그런지 40대도 안 돼 보입디다. 그런데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목소리하고 이름으로만 알려진 인기인이죠. 그가 성우 생활에 얽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들려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란 얘기를 하지 뭐예요. 웃기려고가 아니라 아주 심각했어요. 20여 년을 차분한 목소리로 주로 음악 프로를 진행해 오면서 처음과 마지막엔 꼭 자기 이름을 멘트해 왔으니까 자기처럼 제 입으로 제 이름을 여러 번 말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흔치 않을 거라면서. 그러나 어느 날 생방송을 끝내고 진행에 누구누구였노라고 말을 하려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래도 노련한 방송인답게 당황하지 않고 이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나요.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걸 다 꼬다가 위안을 삼으려는 걸 보면 정신을 놓칠까 봐 겁이 나긴 났었나 봐요. 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실은 두려웠나 봐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전화는 못 걸었지만 그날 밤에 집에 찾아 들어가긴 했으니까요. 우리 집 동호수는 안 잊어버렸냐고요? 지 집을 누가 동호수로 찾소? 다리가 저절로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가는 거죠. 정신으로 기억하는 것과 몸으로 기억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홀령이 정말 있을라나. 아이들이 전화도 안 걸고 늦었다고 야단치더라고요. 우리 집은 거꾸로예요. 걔들이 어른이고 나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라니까요. 그날도 친구 회갑을 호텔 뷔페로 먹고 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 좀 늦었길래 그거 고하려고 전화 걸려다가 그만 그리 된 거였어요. 그 애들이 날 그렇게 길들였다니까요. 내가 무슨 여고생인 줄 아는지 어디 갈 때는 가는 장소와 돌아올 시간을 분명히 하고 나가라. 나가서도 제 시간에 못 돌아올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전화 걸어라. 이런 식이에요. 걱정하기 싫다 이거겠죠. 전화번호 잊어버렸단 얘기나 하기 싫어서 딸년들 호령을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평소하고 달라 보였나 봐요. 그 애들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창희년이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 따지는 거예요. 창희가 지 언니에 비해 성미가 좀 파르르 하잖아요. 엄마, 해도 너무해. 이제 그만해. 오빠 죽은 지 벌써 7년째야. 오빠만 자식이야? 딸은 자식 아니야? 언니가 왜 여태 시집도 못 가고 있는지 알아? 엄마 모실 신랑 고르느라고 좋은 사람 다 놓친 거라고. 엄마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알 리가 없지. 관심도 없으니까. 난 엄마 입에서 딸 홍기 놓쳐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원이 없겠어.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언니 나이나 알아? 그것도 모르겠지.
오빠가 나이를 안 먹으니까 우리도 생전 23, 21인 줄 알죠? 하긴 세월도 엄마 같은 바위덩이한테 부딪히면 딱 멎어야지 별 수 있겠어? 난 언니 같은 효녀 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애써왔어. 이제 지쳤어. 언니도 곧 지칠 거야. 엄마한테 잘하는 건 밑빠진 가마솥에 물 붓기야. 엄마가 우리한테 어쩌다 보이는 관심이 뭔 줄 알아? 저 계집애들 중 하나를 잃었으면 내가 이렇게 원통하진 않았으련만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볼 때야. 그런 표정 정말 소름 끼쳐. 엄만 우리가 살아있는 걸 미안해하게 만들어. 우리도 우리에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야 돼? 엄만 정말 해도 너무해. 글쎄, 이렇게 퍼붓더라고요. 형님도 잘 들어두시오. 장숙이 년이 애미 때문에 여태 시집을 못 갔답니다. 그만하면 천하에 광고 칠만한 효녀 아니겠소. 내가 딸년들 나이 먹는 거 일일이 신경 쓰고 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지만서도 지희들한테 얹혀 살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해본 적 없건만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지만 저 실은 창환이도 결혼하는 즉시 내보내려고 했지 데리고 살 생각 안 했어요. 왜는 왜예요? 형님 때문이지. 형님이 좀 오래 시집살이 하셨수? 시집살이 면한 지 겨우 3년 만에 과부 되시고 며느리 보셨으니 두 내외만의 오붓한 재미도 혼자 사는 자유 맛도 모르시잖아요. 그 세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형님 시집살이는 그래도 어진 시어른 때문에 보기 좋았더랬어요. 저는 애를 들쳐업고 시장도 가고 밥도 해먹을 때 형님네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바닥에서 금이야, 옥이야, 방바닥에 등 붙일 겨를이 없는 걸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형님도 아시죠? 제가 샘내는 소리를 비치면은 형님은 난 애 들쳐업고 밥 해먹기가 소원이라네 라고 한숨 섞인 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죠. 그건 저를 위로하려고 꾸민 소리가 아니라 은밀하고 애틋한 형님의 속마음이라는 걸 여자끼리의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형님뿐 아니라 아주버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것까지도요. 부부끼리 고통의 나눔이 없이 어떻게 형님처럼 완벽하게 좋은 며느리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형님은 또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걸 보시고는 부러운 듯이 자네네 사는 것에 비하면 나 사는 건 반세상이라네 라고도 하셨죠. 나는 우리 창환이가 장가들어 반세상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온 세상을 주고 싶었답니다. 온 세상을 줘야 하고 말고요. 아들도 같이 살 생각을 안 했는데 딸하고 같이 살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어요. 먹고 살 게 없다면야 또 모르죠. 사람 목숨은 모진 거니까 나는 절대로 자식 신세 안 진다는 입바른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이가 다행히 연금을 남겨줬으니 이런 흰소리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도 자식들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고마운 줄 알라고요? 네, 형님, 고마울 것까지는 없어도 탄할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그 다음 소리가 맹랑하잖아요. 세상에 애미 가슴에 비수를 꽂아도 분수가 있지.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있을까요? 형님, 전 한 번도 창환이 목숨을 제까지 것들과 비교하거나 바꿔치기 해서 생각한 적 없어요. 맹세코. 아들, 딸을 칭하하지 않겠다는 지어먹은 마음 따위하고는 달라요. 창환인 전무후무한 하나뿐인 창환이고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하긴 내 딸 나무래 못하겠어요. 내가 창환이를 잃고 나서 친척이고 친구고 멀쩡하게 아들 잘 기른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거 나 알아요. 아들 자랑하다가도 내 앞에선 입을 다물고 장가 보낼 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내가 행여 저희들이 부러워 마음 상할까 봐 그런다는 거 알아요. 명예라고 형님도 아시죠? 우리가 성북동 살 때 아래 윗집 살면서 부추전만 부쳐도 담 너머로 나눠 먹던 제 여고동창 말이에요. 걔 아들하고 창환이하고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동창이었다고요. 서로 사는 내막 속속들이 알고 마음이 통해 숨기는 거 없기는 형님보다 훨씬 가까웠더랬죠. 형님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시집 쪽 친척은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친해질 수 없는 껍질 같은 걸 가지고 대하게 되더라고요. 창환이가 그 지경 당하고 나서도 어느 친척도 명예만큼 놀라고 슬퍼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통곡하면 같이 통곡하고 발쩍발쩍 뛰면은 같이 발쩍발쩍 뛰고 내가 몸져 누웠을 때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갖 축을 다 쑤어서 날랐죠. 형님도 죽 쏘은 적 있으시다고요? 꼭 안 듣는 척 하시다가도 틀린 말은 한마디도 못 참으신다니까 글쎄. 그런 명예도 주희 아들 장가 드릴 때는 나한테 쉬쉬하더라니까요. 혼인날 딴 동창한테 듣고 알았어요. 식장이 찾기 어려운 변두리 동네 교회라 나한테 길을 물어온 동창도 내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명예에 못 미쳤노라고 사과를 하면서 제발 모르는 걸로 해달라나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도를 맞습니까? 제가 손도를 맞는다는 건 창환이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되거든요. 그럴 순 없었어요. 저는 떨치고 일어나서 즉시 준비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죠. 명예가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저는 늠름하게 굴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축하도 했고요. 명예 아들이 장가드는 거 저 정말로 안 부러웠어요. 걔 아들하고 창환이하고는 될 것도 아니니까요. 껄렁한 대학도 삼수까지 해서 들어갔고 젊은 애가 야망이 있나 이상이 있나 오로지 말초신경만 발달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여자가 맨날 바뀐다더니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배라도 불러왔나 봅디다. 부자도 아닌 집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린 거 보면은. 그런 녀석이 어떻게 창환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다고 형님, 제가 남의 잘난 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린 줄 아시지 마쇼. 우리 친정 조카 얘기는 형님도 종종 들으셨죠?
친정에 번듯하게 출세한 사람 없기는 형님네나 우리 친정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 친정으로 해서 으스대고 싶을 땐 늘 그 장조크 자랑을 하곤 했으니까 형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재학 중에 고시 패스하네 말이에요. 참, 우리 집에서 보신 적도 몇 번 있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물도 잘났죠. 그 애가 장가 갈 땐 창환이 이른 지 1년 아니기도 했지만 글쎄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네, 참 안이 꺾고 더러워서 누가 그까지 판검사를 대수롭게 할 줄 알고. 그동안 나도 민가협 엄마들 덕에 의식화된 것도 있고 해서 죽은 우리 창환이가 산 법관보다 골백번은 더 잘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걔 결혼하는 것 보고 꿀리거나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며칠 전에는 민가협 엄마들 따라 민주투사 공판하는 거 방청하러 가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나열하는 법관을 실컷 야유하고 퇴퇴 침까지 뱉고 온 끝인데 그 새파란 법관이 부럽기는커녕 한심해 보입디다. 민가협 엄마들 덕에 언짢은 기색 하나도 안 하고 그날도 고모 노릇을 얼마나 씩씩하게 잘 해냈다고요. 아유, 형님, 민계협이 아니라 민가협이라니까요. 딴 발음은 똑똑하게 잘하시면서 그 소리는 왜 그렇게 어눌하게 얼버무리시나 몰라. 형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그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능멸하려고. 아유 깜짝이야. 그 소리에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암만 해도 찔리는 데가 있는갑다. 형님 미국 딸내 집에 한 달도 못 있다 오셔가지고는 맞대를 꼬박꼬박 배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따라하시는 형님 혀가 민가협 소리를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능멸까지는 안 하신다고 해도 못마땅해서 일부러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전 듣기 싫어요. 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별걸 다 갖고 시집살이 시킨다고요? 그러면요. 동서도 시집은 시집이죠. 형님은 뭐 저한테 시집살이 시킨 줄 없는 줄 아슈? 형님,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아들 장가 들을 때 다들 절 따돌리는 것 같다는 얘기였죠. 자격지심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따돌리는 것만 안 입고 온 줄 아세요. 너무 잘해주는 것도 싫어요. 그게 다 한 통속이거든요. 형님만 해도 창석이 장가 들을 때 저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그 바람에 창석이 처가만 혼났죠. 저한테까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예단을 해왔으니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시아버지 예단을 안 해도 되니까 작은 어머니한테 대신했을 거라고 형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그게 그 집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창석이 장가들 땐 창환이 죽은 지 5년도 넘었을 텐데도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가요? 패백받을 때도 형님은 저를 영감님처럼 곁에 앉히셨죠. 처음에는 쌍과부가 나란히 패백받기가 민망해서 사양하다가 좌중의 분위기가 어째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 제가 졌죠. 창환이 생각이 나서 언짢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창석이 장가갈 때도 조금도 안 부러웠어요. 창환이를 창석이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형님은 아주버님 안 계신 핑계로 절 부득부득 끌어다 앉히셨지만 아주버님이 계셨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들이 처첩을 거느리고 패백을 받는 줄 알건 말건 상관 안 하고 새 며느리한테 저를 시부모와 똑같이 인식시키려 드셨을 테지요. 우리 그이도 아주버님 돌아가신 후에 조카들한테 잘하려고 우리 아이들은 뒷전이었던 건 형님도 인정하시죠? 그래봤댔자 겨우 형제들 간의 나이 차이만큼밖에 더 못 살았지만서도요. 남의 집 남자들보다 좀 단명한 거 하나가 흠이지. 형님이나 저나 중매로 혼인했어도 남편은 잘 만났었다 싶어요. 우리 그이가 회갑도 못 넘기고 세상 뜬 데 대해서도 여한 없어요. 창환이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휘딱 앞서갔으니 참 복도 많다 싶어 부럽다 못해 얄밉기까지 한 거려. 제가 부러운 건 오직 그이뿐이에요. 자다가도 그이가 부러워 가슴이 저리기 시작한 밤을 헐딱 세우고 말죠. 그러나 그건 남의 산 자식을 부러워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창환이가 나무랄 데 없는 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창환이하고는 그릇이 다른 걸 비교가 되나요? 부모 속 안 썩히고 명문대학 척척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윗사람 눈에 얼마나 들었으면 중매까지 서줘서 좋은 집 교수한테 장가들고 형님의 아들 잘 기른 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렇지만 형님, 장석이가 대학 들어간 애가 언제예요? 바로 80년 아니에요. 80년에 대학 들어간 애가 세상에 어찌 돌아가든 알 바 아니라는 듯이 공부만 봤다는 건 제 보기에는 인간성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요. 우리 창환이도 창석이보다 3년 뒤에 같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창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죠. 그러나 우리 창환이는 캠퍼스의 최루탄 냄새를 괴로워했어요. 그건 창석이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야 그랬겠죠. 지나가는 사람도 눈물 콧물을 짜면서 펄쩍펄쩍 뛰었으니까요. 창석이는 몸으로 괴로워했을 뿐이지만 우리 창환이는 마음으로 더 많이 괴로워했다고요. 그래요. 우리 창환이가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건 형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애미도 눈치를 못 챘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누가 단정을 하겠어요? 자식을 겉을 낳지 속까지 낳는 건 아니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말끝마다 형님은 꼭 그 소리를 하시더라. 마치 오금을 박듯이. 이럴 땐 전화로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전화로 말하면서도 전 형님의 시선을 느껴요.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기분 나쁜 눈길 말이에요. 그래 봤댔자 우리 창환이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할 거라는 거밖에 형님이 저보다 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처음에야 저도 그게 미치게 억울했죠. 그놈의 쇠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놓고 하필 우리 창환이었을까 하고요. 그러나 죽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철저하게 개개의 것이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선 피하고 싶었어요. 우선 개별적인 것에서 피하는 방법은 휩쓸리는 일이었죠. 집단적인 열정 속으로. 형님도 기억하시죠? 우리 창환이의 장엄한 장례식을요. 100만 학도가 창환이를 열사로 떠받들었죠. 형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제 몸에다 불을 붙여 시대의 횃불을 삼으려 든 세상이었잖아요. 죽은 목숨을 횃불 삼으려 든 것 좀 아무것도 아니었죠. 형님이나 저나 하도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랬던가 먹을 것 흔하고 흥청망청 물건 아쉬운 것 모르는 세상만 꿈인가 생신가 좋기만 하던데 젊은이들 눈엔 세상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제 몸으로 불을 밝히려 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창환이가 운동권이었나 아니었나가 아니라 죽음까지 횃불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대가 깜깜했다는 거 아닐까요?